자, 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파로스입니다. 자, 오늘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세계를 돌면서요. 핵심 광물 공급망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 외에 인프라 등과 같은 경제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방문 중인데요. 제1부에서는 한국은 광물 자원도 부족한 데다 에너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반도체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하마다. 자, 그리고 또한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전기, 에너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 에너지를 저렴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기의 한국 반도체 하는데 그 삼성이 TSMC하고 뭐 격차가 이제 벌어져서 그늘이 이제 짙어지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TSMC 대만에서 그 있는 TSMC도 이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 TSMC의 고민도 많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전기를 쓰다 보니까 이 대만에서 자꾸 이게 정전 사태가 막 벌어지고, 이 대만에 있는 국민들이 이 TSMC의 전기를 좀 몰아주면서 국민들은 조금 희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는 대만의 TSMC 공장의 전기료는 좀 저렴하게 하면서 국민들이 그 부담을 좀 갖고서, 그러면서 이제 대만이 이 TSMC와 함께 이렇게 커온 그런 국가인데요. 앞으로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TSMC 그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대만도 지금은 잘 되지만 미래에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가 불투명한데요. 우리나라는 태양광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풍력발전소, 그 풍력발전소를 통해서 전력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반도가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송전 배선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자, 그건 그런데, 자,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 원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또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이고, 원전이 이제 엄청나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탈원전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 가동을 이제 중단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게 위험한 것을 잘 막으면 이게 대단히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소형 원자로 부분을 잘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대만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나은 형편이 되지 않을까. 일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나라 좀 전부 다 뒤처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미래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게는 그래도 막강한 원자로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요, 이렇게 전기차가 엄청나게 대량 생산돼 있고, 그리고 뭐 테슬라도 한때 전기차로 엄청 급부상을 했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 인기가 한풀 꺾였고, 그리고 가행 생산으로 한국에 이제 재고가 쌓인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중국은 2025년까지 그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7년, 2032년 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그 전망을 보면 껑충 뜁니다.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이렇게 전기차 대량 생산을 해도, 그리고 이 로봇을 아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에너지 확보를 하지 못하면 다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전력을 확보하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한국, 어떻게 값싸게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네, 우리나라가 그 전력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네, 많이 뒤처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변수는 어느 나라도,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들 이제 로봇을 만드는 그런 이제 국가가 될 거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그러한 나라들이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인도도 이제 무시하지 못할 그런 나라가 되고요. 자, 그래서 AI 혁명 시대에 그리고 뭐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다 이거가 전기 먹는 하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제 큰 전쟁이 될 텐데요.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이제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은 자체적으로 뭐 태양광 에너지부터 풍력 에너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그래도 나름 에너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5위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광물 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 문제는 에너지다라고 제 1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도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와 광물 자원 두 개 다 그러니까 반도체 핵심 광물도 부족하고 막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은 핵심 광물을 얻는데도 좀 유리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데도 유리하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암울하게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에너지가 지금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석유를 그냥 팡팡 떼서도 안 되고 그리고 화력발전소를 막 이렇게 돌려서 지금 TSMC도 화력발전소를 돌려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화력발전소를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니까 이제는 이제 녹색 전쟁으로 지금 확전된다. 어떻게 하면 덜 탄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확보를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막에다가 태양광 그 설비를 막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막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 부분 그리고 막 풍력 발전소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막 각국의 나라에서 치열하게 지금 연구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자, 중국 태양광이랑 풍력 장비는 지금 월등히 지금 중국이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데다가 중국은 수소까지 지금 싹쓸이 할 판이라고 합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투자 분야는 중국이 보면 미국의 3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막 보면 막 중국 뭐 망하네 뭐 부동산 때문에 뭐 망하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그 부동산 막 텅텅 비고 막 이런데 저 시골에 외곽에 막 많이 그 아파트 막 지어놓은 데다. 그래서 그런 데가 좀 잘 안 돼서 그렇지 여전히 중심지는 부동산이 그래도 잘 버티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너무 막 중국이 막 이제 막 부동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이제 망할 뭐 그런 나라로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중국을 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좀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되는데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아니다 중국 그렇게 만만히 볼 나라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기름이 나네 마네 뭐 이런 말로 막 엄청나게 지금 뭐 혼란스러운 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제 1부에서 자, 한국은 광물 자원도 부족한 데다 에너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국의 반도체가 언제까지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위태한 상황인데요. 자, 그러한 데다가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와 AI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에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은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막강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과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력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점점 버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2038년까지 원전 4기를 더 짓기로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4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자, 그런데 2024년 5월 30일 기사를 보면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4년간 2배로 껑충 뛰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전쟁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 유럽 등에서도 뭐 러시아나 뭐 이런 데서 석유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원래 탈원전을 쪽으로 나서서 했던 유럽조차도 지금 친원전으로 줄줄이 유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앞으로 데이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텐데요. 2022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껑충 뛸 2026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전기료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622조 반도체 클러스터,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기 없어서 목 돌린다, 이런 기사가 2024년 6월 5일 기사에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2조 5천억 정도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로, 그러니까 원전하면 이제 거대한 원전 막 이렇게 들어서면 지진이 나거나 이러면은 되게 막 위험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원자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러면은 2030년대에는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서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첫 소형 원자로를 SK가 투자한 테라파워에서 착공했다라고 하고, 빌 게이츠도 참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전 수출, 탄소 중립을 다 잡는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비밀병기, 4,000억 비밀병기 SMR 정체라고 하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프리카나 뭐 중앙아시아나 이런 나라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강물 자원도 있고 막 다 있긴 하지만, 자, 이래 보면 한국전력기술 르완다와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또 상호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서 트루크 대통령을 이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루크 대통령과 함께 그 강물 자원 그 부분에 대한 그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에너지 협력을 더 강화하는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트루크 대통령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자꾸 이 K 실크로드를 지지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이 세계 정세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지금 푸틴이 이제 중국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푸틴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앞에 있고, 그런데 아무튼 K 실크로드에 대해서 우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는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네 하지만 그래도 원전 기술과 그 소형 원자로 기술,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좀 선두를 가지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 강물 자원 협력하면 되지. 그리고 에너지 문제도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얼마든지 좀 헤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막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와 좀 잘 지내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자, 에너지 자원도 에너지 자원인데, 자, 강물 자원 그리고 에너지 자원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운송이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런 에너지 석유가 막 팡팡 터지고 막 많이 나오고 막 이래도 그걸 팔 수가 없으면, 그리고 중국에서도 전기차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유럽 항구에서 지금 그 배에 실지도 못하고 그냥 재고로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 수가 없으면 대량 생산하는 국가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석유든 태양광 그런 부분이든 해서 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그 국가가 폐쇄되는 그런 국가가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것을 수출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물류 운송입니다. 자, 앞으로 뭐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이제 운송 문제가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운송에 따라 물가가 출렁출렁 할 거고요. 그리고 돈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송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우리가 지금 물가가 되게 오르고 갑자기 유가가 막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막 살기가 허덕거리고 있어? 그리고 막 미국에서는 막 물가가 높다 그래서 금리 안 내린다 하니까 우리 한국도 금리도 못 내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막 뭐가 이렇게 퍽퍽하고 막 살기가 막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돈줄이 쫙 빠져나가니까 이게 돈이 막 흐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민들이 이제 피부로 확 와닿는 거예요. 좀 그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 막 그러면은 물가가 좀 올라가도 그래 사과를 10개 먹을 거 그냥 1개 먹으면 되지 이러는데, 지금 이제 사과 1개 값도 너무 비싸고, 물론 이제 그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이제 물가 부분에서 모든 게 다 너무나도 이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자,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석유 유가 가격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운송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운송 비용.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산유국에서 감산하기도 하고, 즉 이게 석유를 이제 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감산하기도 하고 가격을 자기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조절을 하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여기가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나든가 이런 부분이 나면 이게 이제 그 운송비가 너무나도 높아지다 보니까 유가 가격이 수입해 오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니까 막 유가가 완전 고공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홍해 사태 하면 이스라엘이랑 그 팔레스타인 쪽과 해서 이게 막 이제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홍해가 이제 막히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인데, 자, 그래서 홍해가 이제 유럽 해상 수입 운송비가 33% 올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홍해발 물류 대란으로 자, 컨테이너 개당 요금이 1,300만 원으로 이제 폭등을 한 겁니다. 폭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136조 원치 화물이 이제 우회를 한다는 거예요. 후티 반군이 이제 미사일로 막 공격하고 이 선박을 막 공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홍해 라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오면은 길이도 짧고 그 다음에 기간도 34일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쌈박질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케이프 오브 굿 호프라고 나오는데 이게 희망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희망봉 루트인데, 일로 갈 길을 여기가 이제 맨날 이제 쌈박질하고 싸우고 이제 미사일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제 배가 일로 가지를 못하고 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희망봉으로 이렇게 가는 루트는 길이가 레드시 루트, 그러니까 홍해 루트보다 이렇게 더 깁니다. 더 길고, 그 다음에 기간도 43일, 거의 열흘 정도 더 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이거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땀땀이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게 보면 원래 유럽에서 이제 요렇게 가지고
여기를 이제 여기 이제 산유국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곳,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곳에 이렇게 이제 유럽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그 여기가 수에즈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 그래서 요렇게 나와서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게 이제 홍해 항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란이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오만이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쌈박질 하면 이제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한다 하니까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홍해 라인과, 그러니까 홍해 항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후티 반군이 막 이렇게 미사일 쏘고 막 이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한 34일 정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근데 여기가 자꾸 뭐 위험하니까요. 이제 빙 둘러서 옵니다. 그래서 아까 희망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게 희망봉 항로예요. 그래서 삥 둘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을 둘러서 가니까요. 그러니까 기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운송비도 더 드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석유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원유값도 막 이게 운송비 때문에 더 오르고, 네,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물동량 부분이 이제 막 아까 뭐 많은 부분 막 생산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배들이 이제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배들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배 구하기도 어렵고,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항로인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가 온 상황이라서 이제 곧 조만간 물가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 본인들이 뭐 대선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물가 상승률에서 가장 크게 꼽는 부분이 지금 원유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항상 여기가 뭐 뭔가 일이 뭐 틀어지고 쌈박질 나고 막 그러면은 유가가 뛰는구나. 그리고 여기가 평화로워지면 또 유가가 조금 안정화되고 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받고, 자,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보면 눈에 띄는 게 바로 여기 홍해 항로를 오든 또는 희망봉 항로를 오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삥 둘러서라도 가면 되잖아요. 돈을 더 주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리고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둘러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여기 타이안만이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필리핀이 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대충 그림을 이렇게 대충을 그렸는데, 요 라인이 요쪽 요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요. 며칠 후에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베트남을 간다고 합니다. 베트남을. 지금 러시아가 되게 발빠르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한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디를 지금 왔다 갔다 하냐면, 투르크메니스탄 갔죠. 그죠?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을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나라들을.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 몽골이랑도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한때 이 홍해 쪽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소말리아. 자, 2022년 8월 달에 15년 넘는 소말리아 대해적 시대 마침내 종결이라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이 홍해 항로 요 부분에 보면 바로 옆에 소말리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소말리아. 자, 여기에서 뭐 이제 서로 이제 쌈박질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후티 반군, 뭐 이란,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하는 막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몇 달 동안 힘들었는데,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원래 2022년까지 거의 되게 오랫동안 이 소말리아가 여기 이 일대를 갖다가 그 해적선으로 자꾸 이렇게 출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배들이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선박을 침몰시키고 그리고 뭐 막 뺏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적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여기가 안 그래도 힘든 공간이었어요. 힘든 공간이었는데 자 근데 이 소말리아 해적이 자꾸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행사를 했던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과 유엔 그리고 우리나라 함대도 갔었고요. 함대도 같이 가서 이렇게 공조하고 막 그랬는데요. 자 이때 미국이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세계 해양 경찰로서 해적선을 잡는 미국으로서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에서 미국이 꼴보기 싫을 때도 이 소말리아 해적선을 이렇게 잡고 하는 데 있어서 경찰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그래도 미국이라는 든든한 나라가 있다 보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수출하고 막 그러는데 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중동의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또 왜 그랬냐 하면 본인들이 자처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기도 하지만 미국 자체에서 워낙에 소비 국가이다 보니까 제때제때 석유가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소말리아 해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통제할 수밖에 없는 퇴치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옛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빵빵 이제 그 셰일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고 셰일 유전 뭐 이런 게 막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뽑아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 덜 뭐 신경 쓰는 좀 감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왔던 곳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소말리아 해적이 2022년도에 대해적 시대가 마침내 이제 종결되었다 뭐 이런 이제 발표도 나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소말리아 사람들이 여기 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억울한 게 왜 갑자기 해적이 되었냐라는 부분이 조금 좀 의구심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그 소말리아 주인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거기서 접시 닦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소말리아 요 사람들이 왜 해적이 됐냐 하면 이 주변에 이 나라에서 소말리아 여기 바다까지 와서 어획을 다 잡아가고 물고기 다 잡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막 폐기물도 막 갖다 버리니까 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고 막 그러기 시작하다가 이제 해적까지 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말리아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고 막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도 해적을 하는 건 좋지는 않죠. 자, 그래서 소말리아 대해적 시대가 마침내 종결돼서 이제 저 중동 지역에 좀 평화가 피스가 좀 오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좀 이제 쌈박질을 하기 시작한 그런 이제 하마스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후티 반군이 막 이제 소말리아 무장 조직에 뭐 무기를 뭐 제공을 하지 않았냐 막 이래서 지나가는 어선을 뭐 또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러니까 물가가 막 요동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저기가 이제 막히면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출하기 때문에 또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수입해서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항로가 이 홍해 항로든 이 희망봉 항로든 간에 여기가 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근데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지금 대만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후티 반군도 뭐 그렇고 이제 다 이제 휴전하기로 하고 좀 약간 분위기가 이제 좋아진다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좀 다시 또 평화로워진다 할더라도 여기 오다가 막히면 우리나라 또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아예 경쟁이 되게 심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중국 때리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때리기에 가장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중국과 대만에서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또 막히는 거예요. 운송에서. 자, 미중 국방 17년 만에 이제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면 남중국해, 자, 대만 해협을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4년 4월 17일 날 2022년 당시 펠로시 하원위원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단절됐던 군사 채널을 복원을 완료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말 미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대만이 문제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을 겨냥한 디리스킹 정책은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이 너무 이제 막강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정말 엄청나게 발빠르게 정말 무서운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미국 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거대한 국가이고 그리고 강물 자원부터 해서 없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이 커가는 게 이걸 둘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중국을 겨냥한 디리스킹 정책은 물론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의 최대 100% 관세 폭탄을 확대 적용을 결정한 바이든 대통령과 거기에 질세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를 함으로써 중국산의 미국 시장 접근을 지금 차단하는 부분에서요 서로 이제 간에 경쟁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대만 해협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대만이에요. 여러분들 빨갛게 보이는 거 여기 중국이죠. 네, 중국 되게 커요. 네, 되게 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나라 카자흐스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대만이에요. 대만인데 여기 이 타이완 해협, 대만 해협 여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서로 뭐 이제 쌈박질하는 이제 뭐 중국 대만 포위 무력 시위 뭐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대만이 우리 거야 막 이러면서 무력 시위를 한다는 건데요. 이 대만 해협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 전체 물동량의 40% 이상이 대만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동산 원유를 비롯해서 각종 원자재와 수입품이 인도양과 물라카 해협을 거친 뒤 이 대만 해협을 지나 한국으로 옵니다. 여기서 또 서로 미국과의 또 힘겨루기 싸움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는 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아시아 물동량 80%가 대만 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미중 패권 전쟁으로 대만 때리기에 나서면 한국은 군사적으로도 곤란한 지경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문제가 되는 해운을 통한 운송에 큰 차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신 거는 이 보면은 그래도 일로 못 오면 일로라도 왔잖아요. 그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오긴 왔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막힌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진짜 이제 골치 되게 아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만하고 뭐 대만의 해협 위기가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는 우리나라 한반도 안보의 직격탄이다라는 거고요. 대만 해협은 우리의 한국의 생명선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전체 물동량 40% 이상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시아 물동량도 8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이런 핵심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위험한 그런 위기의 지역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타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들 공부를 한 김에 요거는 또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인도. 떠오르는 인도, 이제 힘이 점점 이렇게 막강해지고 있는 인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인데,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곳이 수에즈 운하고요. 자, 그리고 파나마 운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여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하고 이렇게 뉴욕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여기가 파나마 운하구나. 이렇게 그냥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어디 있어? 여기고
파나마 운하는 여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5월 28일 날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미 구축함과 상선을 공격을 했습니다. 5월 말까지, 지난 5월 말까지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월 초만 해도 홍해 사태 장기하에 해운주가 강세했다, 운임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해운주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6월 초까지만 이제 그렇게 좀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가 며칠 전 6월 12일 기사에 휴전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운송, 해상 운임료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뛰었죠. 201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그 해상 운임이 이만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게 수입하고 많은 부분을 수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이 안 쓰는데도 왜 이렇게 물가가 높아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게 해상 운임료도 많이 영향을 받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6월 12일 날 네타냐후 미국에서 야, 너 좀 휴전 좀 하고 좀 하라고 말을 해도 말을 잘 안 듣던 네타냐후가 좀 휴전을 할 의향을 내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는 지금 하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곧 휴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아마도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휴전 소식에 지금 운송료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는 하지만 다시 또 쌈박질 한다 그러면은 운임료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네, 우리나라 아까 자원도 없다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에너지 부분도 그렇게 지금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중국도 반도체 따라잡고 있고 이제 일본도 이제 이를 갈고 이를 엎드려 한참 이제 골골거리다가 일본이 지금 완전히 힘을 내서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이제 극복해서 이제 따라잡을 거야 하고 아주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 일본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에서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점점 이제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나름의 길을 찾고 있는데 강물 자원, 에너지 부분, 그런 부분은 그런데 자, 문제는 관건은 운송이다. 수입과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자꾸 이제 문제가 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쌈박질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은 나라가 하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북해 항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또 얘기가 나오는데 유럽 아시아 간 운항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해 항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북해로 이제 항로로 가는 부분이 요거 그림은 이제 예전에 나온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부산에서 출발해서 요선을 또 잘 기억을 해주세요. 부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게 북동 항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래스카를 거쳐서 캐나다 인근으로 가는 게 바로 북서 항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가 북동 항로 그리고 북서 항로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한국에서 항구로 큰 역할을 할 곳으로 이제 부산을 이렇게 또 꼽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면 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아주 그 위험한 지대를 이제 지나서 이제 쫄쫄이 이렇게 지나서 이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이제 타고 나오면 이렇게 남방 해상 수송로가 대략 40일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면 북극 항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유럽까지 가는데 30일 정도 소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흘이나 빠르고 그리고 이제 덜 위험하다.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얘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다. 그 북해 항로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것이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부산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북방 항로에서 이제 동해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지금 2024년 3월 16일 날 여기 동해시에서 이제 그리고 있는 이제 구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속초항이 보이죠? 그리고 동해항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 러시아 여객 수산물이 이게 오고 가는 것에서 서울 가는 최단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동해다라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받아다가 이제 서울로 보내는 거, 수도권으로 보내는 게 동해가 낫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산은 부산대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동해는 동해대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이제 자꾸 동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그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뭐 크루즈 항로는 이제 주황색으로 막 이렇게 그려서 여기 저기 가면서 뭐 일본 여행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파란색 컨테이너 항로입니다. 컨테이너 항로. 파란색으로 컨테이너 항로인데 아래 뭐 부산을 들르든, 그래서 동해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렇게 가는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항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봤더니 작년에도 그 러시안 수산물을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수입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동해 쪽에서 러시아 수산물 뭐 대게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수입을 해줬다. 수입량이 엄청 늘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해 항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북극 항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건 바다로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지금 또 대통령이 자꾸 다니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K 시크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동해로 가던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면 여기가 러시아고, 그리고 여긴 중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관계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렇게 썩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손잡고 이제 짝짝꿍 하기에는 뭐 눈치도 많이 보이고, 야 너네 왜 그래 뭐 약간 그런 이제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북해 항로가 만들어진다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또 뭐겠냐라는 건데, 자 근데 K-시크로드는 바로 이제 철도입니다. 철도. 자 그래서 K-시크로드를 지지한다라는 말을 자꾸 2024년 6월 12일 날 뭐 카자흐스탄에 가서도 이제 K-시크로드를 지지를 받아내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첫 이제 방문한 지역 또 그렇고 해서 자꾸 K-시크로드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러시아하고 인도는 북해 항로, 동부 해상로 활용을 해서 해상 운송 협력을 확대하기로 2023년 작년에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저쪽 대만이랑 뭐랑 이게 막 서로 싸우고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북해 항로 하자 해갖고 인도가 좀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북해 항로에서 발생되는 경제 창출 약 1경 7,7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는 꼭 껴야 된다. 어떻게든지 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약간 좀 우스운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2024년 6월 6일 날 푸틴이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안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요. 6월 6일 날 그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 6월 13일 기사에 오늘 푸틴이 며칠 내에 북한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북한에서 출발하는 항로를 만들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는데 한국이 있고 동해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북해 항로에서 이렇게 지나가려면 여기 쿠릴 열도가 있어요. 쿠릴 열도 한 가지 또 걸리는 점이 하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북해 항로에서 이 쿠릴 열도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 쿠릴 열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쿠릴 열도를 그 소련이 이 섬을 이제 자국 영토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는 우리나라 거야라고 하지만 소련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가 우리 영토이고, 그리고 지금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쿠릴 열도가. 그래서
이 동해에서 이 러시아가 만약 쿠릴 열도를 지금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동해 그 아까 북해 항로를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이거 여기가 지금 여기를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러시아 너네 여기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면은 너네 이렇게 못 지나가. 그러면은 또 이게 큰 그거가 되는데, 자, 그래도 이게 서로 이제 분쟁이 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러시아가 지금 이 쿠릴 열도를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 일본과 영유권 분쟁, 쿠릴 열도. 그래서 2024년 5월 달에 군사 간척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가 쿠릴 열도 주변 항행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여기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다. 왜 우리가 여기에 항행을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항로는 뭐가 막히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K 시크로드 얘기가 막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우선은 여러 가지 철도 횡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횡단 철도 해서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철도 이제 구상도인데요. 유라시아 횡단 철도인데 한때 뭐 이거 되게 유행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동해에서 북한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철도에 대한 그런 이제 구상을 그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되게 좋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는 건 우선 여기 강릉이 보이죠. 강릉. 아까 뭐 보면은 부산이 보였다가 그 다음에 동해 속초가 보였다가 이제 강릉이 보여요. 동해 강릉 뭐 이런 데가 앞으로도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해 항로랑 그 다음에 뭐 이런 유라시아 철도 이런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나라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팽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그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중국 횡단철도는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 다음에 몽골 횡단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만주 횡단철도, 이런 이제 구상도가 좀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2024년 6월 달에 자, 유라시아 진출로 530조 경제 창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미래 한국당 대표, 전 미래 한국당 대표가 제시한 유라시아 큰 길 로드맵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막혔잖아요. 그죠? 택항 뭐 이런 데서 중국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렇게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인천항과 평택항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하자라고 한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얘기들이 났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많은 나라가 물류에 대해서 야, 우리 만들긴 만들었는데 배도 못 구하고 야, 실어 나르지도 못해. 네, 그러니까 다른 길을 뚫어야 되겠어. 근데 배는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안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거.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많이 이제 실어 날랐다 그러고요. 자, 그리고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같이 유라시아 철도 라인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해상 부분이 그래 북해 항로를 만드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배를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막 대량 그 생산을 하다 보니까 배를 많이 이미 다 이렇게 예약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이 배를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선박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로 막 날르고 막 그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철도가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닫고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중앙아시아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살 길은 물류다. 물류가 막히면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자, 거기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동해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